우리 군의 핵심 기동 전력인 헬기와 무려 32년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베테랑 조종사. 예비역 중령 동금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마운트로 개조되어 있는 것은 헬파이어나 공대지 미사일, 스팅거 미사일까지도 장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로타 브레이크를 잡아서 강제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본 사례가 있는데 바람이 약 한 40나트 정도 불었습니다. 어렵게 착륙을 해서 VIP를 드롭을 하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저속으로 딱 돌을 때 프레핑이 심해서 로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또 시동을 걸 때도 로타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점화된 상태에서 로타 브레이크를 풀면 이게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강한 무기가 강한 나라를 만듭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대한민국 국방력의 모든 것을 파헤치는 시간. 리얼웨폰 K! 오늘 리얼웨폰 K의 뉴 페이스분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군의 핵심 기동 전력인 헬기와 무려 32년을 함께 하신 분입니다. 특히 영화 블랙호크 다운으로 우리에게 익숙한 헬기 UH-60 블랙호크를 오랜 시간 운용하면서 오랜 세월 대한민국 하늘 위에서 임무를 수행해 오신 베테랑 조종사. 본인 소개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32년간 육군항공병과에서 근무하다 2024년에 전역한 예비역 중령 동금철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이제 전문 방송인이 아니다 보니까 말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잘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여기에 나오게 된 배경은 전후방 각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군인과 특히 항공병과 조종사들이 어떤 대표한다는 마음으로 나와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리얼웨폰 K 시청자분들 수준이 워낙 높으셔서 진짜 실전 임무에서 스틱을 잡아본 분의 생생한 이야기를 엄청나게 기다리셨거든요. 오늘 이 블랙호크의 모든 것을 탈탈 털어주실 거라 믿으며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기 전에 비행에 앞서 안전벨트를 매시듯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꽉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UH-60 블랙호크 30개국 이상에서 운용되고 있는 베스트셀러이자 스테디셀러고 다목적 기동 헬기죠. 우리 육군에서도 30년 이상 핵심 임무를 맡겨온 기체인데요. 이 UH-60의 탄생 배경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은 이 UH-1 1호커 헬기를 1950년대 말부터 운영하다 이제 60년대 베트남 전쟁에서 본격적으로 대규모로 운용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 UH-1 같은 경우는 약 7,000대가 투입이 됐는데 베트남 전쟁 중에 거의 반이 격추당하거나 사고로 소실되면서 이 성능의 한계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미 육군은 더 많은 물자와 병력을 수송하고 더 빠른 속도로 전장까지 이동했다가 빠질 수도 있고 이 동시에 방어도 튼튼한 헬기를 필요로 했는데 특히 UH-1 같은 경우는 이 단발, 즉 엔진이 하나뿐인 헬기라는 게 문제가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UH-60입니다. 이 동금철 전 조종사님도 육군에서 헬기 조종사로 복무하시면서 UH-1과 UH-60을 둘 다 운영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몸으로 느끼는 차이는 어떠셨는지? 첫째, UH-1H는 싱글 엔진이고 UH-60은 트윈 엔진입니다. 1엔진 같은 경우에는 비상 상황, 엔진 아웃이 됐을 때는 오토 로테이션을 바로 실행을 해야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UH-60 같은 경우에는 엔진이 두 개이기 때문에 한 엔진이 아웃이 되더라도 한 엔진에서 임무를 수행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UH-60 트윈 엔진은 100대 100 해서 200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50대 50의 힘을 전기적으로 컨트롤을 하다가 한 엔진이 아웃이 되면 요 한 엔진이 100%의 능력을 발휘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처럼 UH-60은 백업 기능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특히 하이드롤릭 시스템도 다 백업 기능이 있어서 오일 펌프가 하나가 고장이 나더라도 백업 오일 펌프로서 그 임무를 수행이 가능합니다. 예. 아, 그러고 보니까 아까 그 오토로테이션이라는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기능인지 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헬기 같은 경우는 공군 전투기처럼 이젝션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엔진 아웃이 되면 이 자동 활공을 통해서 로타가 멈추기 전에 지면까지 착륙을 하는 그 조작이 오토로테이션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엔진이 고장 나면은
로터를 공회전 시켜가지고 네. 그 바람으로 어떻게든 착륙은 시켜보는 막 그런 거 이해하면 될까요? 네. 둘째로 엔진 출력이 좋다라는 겁니다. 엔진 하나가 한 1800마력 이상의 능력을 발휘하는데 엔진 출력이 좋다라는 건 조종사들한테 그만한 다양한 상황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셋째로 조종의 안전성입니다. 세스라고 하는 조종 안정성이 있어서 조종사가 조종하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자동차로 말하면 스틱과 오토, 파워 핸들과 수동 핸들 그런 개념입니다. 그 홍 편집장님도 보셨겠지만 UH-60 꼬리 쪽에 보면 스테빌라이터라고 큰 판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항공기 속도가 줄면 이 스테빌라이터 자동적으로 CS에 의해서 딱 내려오면서 항공기의 그 자세를 안정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의 세스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예. 엔진의 힘과 안정성을 가장 체감하셨다는 말씀이신데 방금 말씀하신 블랙호크의 엔진은 제너럴 일렉트릭스의 T700-GE-701C 터보 샤프트 엔진인데 이게 아파치 공격 헬기에도 들어가는 엔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약간 업데이트돼서 같은 계열의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이 추진 체계 외에 블랙호크의 기본 제원을 잠깐 살펴보자면 전장은 19.76m, 동체 길이는 15.27m, 전고는 5.13m, 자체 중량은 약 4.8톤에 최대 이륙 중량이 약 10.6톤 정도 되죠. 최고 속도는 시속 294km고 그만큼 엔진 힘이 좋다.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그 덕분에 한 번에 완전 무장한 병력 11명의 수송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6명의 승무원과 또 하단에 105mm 견인포 그리고 개당 15kg 정도 되는 105mm 포탄 30발도 수송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헬기 UH-60에는 어떤 것들이 무장으로 장착될까요? 기본적으로 UH-60은 공격 헬기가 아니고 기동 헬기이기 때문에 자체 방어를 위해서 7.62mm M60D 두 정이 무장이 되어 있는데 뿐만이 아니라 파생되어 있는 MH-60 같은 경우에는 7.61mm 미니건도 미국 같은 경우는 있고 12.7mm 캐터링 기관총 두 정이 장착되어 있는 거 있고 마운트로 개조되어 있는 거는 헬파이어나 공대지 미사일, 스팅거 미사일까지도 장착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장도 무장이지만 다목적 헬기인 만큼 다양한 임무 환경에 노출되다 보니 생존성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조종사와 부조종사의 자리에 추가 장갑이 장착돼 있고 로터 자체도 아주 단단한 티타늄과 유리섬유 두 가지 소재를 혼합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총탄이나 심지어 23mm 대공포탄을 맞아도 방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뿐만이 아니라 연료통도 특수 고무로 돼 있어서 7.62mm까지 방호가 가능합니다. 예. 그 시스템을 말씀드리면 저희 자동차가 펑크가 나면 지렁이라고 일명 지렁이 하는 걸로 떼우지 않습니까? 탄두가 이 고무 탱크를 지나가면 이게 자동적으로 고탄성으로 인해서 이걸 누유가 안 되게 이렇게 막아주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생존성 향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로터 일부가 파손당할 경우를 대비한 센서도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시스템은 UH-9M 모델의 최신형 모델에는 그게 장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UH-60에는 칩 디텍터라고 각종 오일이 있는 곳에는 칩 디텍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그 고속으로 회전하는 차에서 이상적인 마모가 생겨서 철가루가 감지가 되면 비행을 중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랙호크가 미 육군에 처음 실전 배치된 것이 1979년이죠. 네. 초도 양산기에는 A자가 붙어서 UH-60A라고 불렸는데 개발 역사도 길고 또 다목적 헬기로 개발되다 보니 파생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임무 성격과 탑재당 장비 등을 고려해서 MH 특수전용이고 SH는 해상용, HH는 의무송 및 탐색구조, VH는 VIP용, EH는 전자전 이런 식으로 앞의 명칭이 용도에 의해서 구분이 되고 또 탑재 장비나 국가별 옵션 등에 따라서 이제 또 뒤에 붙는 알파벳이 또 A부터 시작해서 L, M, K, J, P 등등 굉장히 많은데 우리 대한민국 육군이 운용하는 기종은 뒤에 P가 붙죠. 이 P 모델만의 차별점은 정확히 뭘까요? UH-60P 모델은 산악 지형이 70% 되는 한반도 지형에서 운영하기 위해서 다른 기종에는 없는 로타 브레이크하고 가스락이 추가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산악풍이나 강풍이 불 때 안전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예. 여기서 말하는 로타 브레이크는 로타가 저속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할 때 강풍이 불면 프래핑이라고 위아래로 이렇게 흔들리게 돼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정한 속도로 되면 로타 브레이크를 잡아서 강제로 종료를 시키는 거죠. 제가 요거를 한번 써본 사례가 있는데 VIP를 모시고 서와리에 있는 을지부대의 향로봉 정상에 한번 착륙을 했는데 그때 바람이 약 한 40나트 정도 불었습니다. 어렵게 착륙을 해서 VIP를 드롭을 하고 시동을 꺼야 되는데 이게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래서 시동을 셧다운을 했는데 이제 저속으로 싹 돌을 때 프래핑이 심해서 로타 브레이크를 잡았습니다. 로타 브레이크를 잡으면 빨리 로타가 서고 또 시동을 걸 때도 로타 브레이크를 잡고 시동을 걸어서 엔진이 점화된 상태에서 로타 브레이크를 풀면 이게 빠르게 회전이 되기 때문에 안전하게 임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예. 특히 가스락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름에 태풍 같은 거 불면 항공기를 리베트먼트 안에 계류를 하는데 이때 가스락을 안 잡아놓으면 로타가 자동적으로 돌기 때문에 안전을 위해서 로타에 가스락을 핀을 꽂아가지고 계류합니다. 예. 지형에 대한 이해가 곧 생존과 직결된 셈이라 이런 장치들을 어떻게 이용하냐가 게 중요할 텐데 이 우리 육군 UH-60을 보면은 외부에 뭔가를 주렁주렁 달고 있는 형상도 있더라고요. 뭐 ESSS라고도 부르고 ETS라고도 부르던데 이 두 방식이 작전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까요? UH-60은 기본적으로 연료를 한번 만충하면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비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에 따라서 특수 목적을 수행하거나 아니면 작전 반경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보조 연료 탱크를 장착을 하는데 ESS는 마운트가 이렇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UH-60이 옆 밑으로 이렇게 장착이 돼 있고 ETS는 이렇게 위로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는 230가전짜리 보조연료 탱크를 4개까지 장착을 할 수 있어 10시간까지 최대 비행을 가능한데 단점이 이 마운트가 내려와 있다 보니까 승무원들이 기관총 사격이 제한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ETS는 송출 방법이 펌프에 의해서 메인 탱크로 송출하는 방식이고 마운트가 위로 있기 때문에 승무원들이 기관총 사격을 할 때 제한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특수 목적용 항공기에는 ETS 보조연료 탱크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연료양을 늘리면 작전 반경은 커지겠지만 무장 운용에 제약이 생기고 그걸 해결한 게 ETS다.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 보조연료 탱크와 관련해서 미군 특수전부대와 함께 훈련하시면서 우리와 다른 점이 눈에 띄셨다고요? 저희가 임무 수행 중에 연합훈련도 같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미군 특수전 부대들의 UH-60을 보니까 장거리용으로 개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니까 미군 같은 경우에는 보조연료 탱크를 기체 내에다가 합니다. 예. 물론 그러다 보니까 탑승 인원이 11명에서 9명으로 감소되는 그런 게 있는데 연료 탱크를 내부에다 하니까 기동력이나 생존성에서 조금 더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밖에 주렁주렁 매달린 게 네. 없고 공기 저항 같은 건 확실히 덜 받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기동성이 먼저냐 탑승 인원의 숫자가 먼저냐 이게 문제일 텐데 뭐 같은 기체라도 나라마다 운용 철학이 다르다 이거겠죠. 이 차이점에 대해서 또 궁금한 게 있습니다. 네. 육군의 블랙호크와 해군용 파생형인 SH-60 시호크 이 둘을 비교해 보면은 꼬리 바퀴의 위치가 묘하게 달라서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시는 밀덕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착륙 장치를 보면 크로스 튜브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고 휠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코브라나 500MD 같은 경우는 크로스 튜브 형식이고 UH-60이나 CH-47 같은 경우는 휠 형식으로 되어 있죠. 그 크로스 튜브라면 그 썰매 같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 같은 경우 그거의 장점은 착륙장이 지금 말씀하신 썰매 그 공간만 있으면 착륙이 가능한데 휠 같은 경우는 3면 접지기 때문에 좀 더 넓은 착륙장이 필요하다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중량물을 견디기에 더 좋기 때문에 요즘은 다 이제 휠 형식으로 많이 바뀌는데 그 UH-60 테일 휠을 보면 45도로 이렇게 누여져 있고 SH-60 같은 경우는 90도로 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가 알기로는 함상에 착륙하기 위해서 링스나 아니면 와일드캣처럼 저희 육군 같은 경우에는 정상적인 접근 자체는 테일 닫고 메인 휠이 이렇게 닫는 형태인데 함상에 제한된 공간에 착륙하려면 일정한 고도에서 수직으로 착륙을 하다 보니까 이 쇼스트록 자체가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역시 이게 배라는 굉장히 좁은 공간에 내리기 위한 해군만의 세팅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네요. 네. 실전 사례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블랙호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나라들이 운용한 만큼
실전 사례도 굉장히 많죠. 1983년 어전트 퓨리 작전으로 명명된 그라나다 침공 당시 처음 실전에 투입됐고요. 이후 1989년에 파나마 침공과 1991년에 걸프전, 이라크 전쟁, 그다음에 또 항구적 자유작전 등에서 활약했습니다. 특히 걸프전 당시에는 300대가 넘게 대규모로 참전해서 미 육군 역사상 가장 큰 공중기동 임무를 수행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2011년 파키스탄에서 오사마 빈 라덴의 은거시설을 습격할 때 사용된 UH-60은 소음 감소 등의 스텔스 기능을 강화한 업그레이드를 했다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 실전 사례 그중에서도 직접 참여하신 실전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소탄작전 때 산악군단의 항공단 운항장교를 하면서 조종사로 직접 참석은 못했지만 항공기들을 한 100여 대를 통합해서 작전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항공작전 계획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특전사와 군단 특공, 수색대대 병력을 적이 응거하거나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을 탐색 경멸하기 위해서 1000m 고지 정상에 특전 병력을 패스트루프로 하강하면 탐색하고 매복하고 하면서 작전을 통해서 적을 경멸하는 그런 작전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대대장 시절에 천안함 폭침 사건에 투입한 작전인데 백년군은 아시다시피 위치적으로 항공 임무 수행과 다양한 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에 정해진 예규에 따라서 증원, 전력, 공수, 그다음에 의무 우송, 전투물자 공수 등 이런 기동헬기가 수행하는 임무들을 작전을 수행했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개발한 국산 헬기 수리온 이 처음 전력화된 것이 2013년인데 그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그 전력화 행사를 논산에 있는 항공학교에서 제가 근무할 때 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월세나 전세를 살다가 조금 부족하지만 자가를 구입했던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일각에서는 이런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블랙호크나 아파치처럼 이미 세계 최고로 검증된 헬기들이 널려 있는데 왜 굳이 천문학적인 비용과 긴 시간을 들여서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국에서 생산한 전투 장비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 필요한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 생산 면허를 갖는다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산 헬기가 도입됐지만 이 국산 헬기가 도입됐다고 해서 해외 헬기들이 빠지는 게 아니고 네. 함께 어우러져서 혼합 운용이 되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헬기에서 하이로 믹스 전술이 지금 구현된 셈인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 볼까요? 하이로믹스 개념은 저희가 전장을 구분할 때 적지 중심 지역, 근접 지역, 후방 지역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은 이제 공격 헬기에서 주로 하는 개념인데 어떤 적의 중심이나 적의 어떤 핵심 표적에 대해서는 능력이 좋은 아파치나 이런 헬기들이 들어가서 타격을 하고 후방 지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LH 미륜 이런 것들이 항공 타격을 실시하는 물론 모두가 다 하이의 개념을 가지고 쓰면 좋겠지만 이건 또 어떤 경제적인 가성비 차원의 어떤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하이로 개념으로 구분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제 시야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요즘 육해공 모든 전술에서 유무인 복합 빼놓을 수가 없죠. 이 교육사령부에 계실 때 이 유무인 복합 개념을 직접 연구하셨다고 들었는데 이 미래전이 유무인 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과학기술의 발달, 그에 따른 이제 군사과학기술도 발달하는 작전의 효율성 문제입니다. 우리가 특히 전장 기능을 6대 기능으로 나누는데 지휘, 통제, 통신, 정보, 기동, 화력, 방호, 전투근무 지원으로 구분합니다. 이것을 가장 효과적으로 융합하느냐에 따라서 작전의 성공을 보장받을 수 있거든요. 이제는 무인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이제 또 유무인 복합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은 이제 드론이 뭐 전차니 헬기니 다 부수고 다니니까 이제 값비싼 유인 헬기 시대는 끝났다. 드론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까지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주장은 어떻게 보시는지? 드론의 장점도 많지만 아직까지 극복하지 못한 드론의 제한사항 또한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첫째, 드론은 무선으로 통제되는 장비로 주파수를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 군용으로 할당된 주파수를 한정적으로 전시에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꼭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둘째로 이러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한 전원 문제입니다. 예.
임무 특성상 장시간 비행을 해야 하는 드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아직까지는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셋째 이제 산악 지역에 이 기상에 또 취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70% 산악 지역에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긴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산악 바람이 세니까 어떨 때는 유인 헬기도 못 뜰 네. 때가 있는데 드론이야 뭐 말할 것도 없겠네요. 30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헌신한 검은 매 블랙호크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국방 강국으로 우뚝 서기를, 그리고 우리 군의 전력이 더욱 강해지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